안녕하세요. 저는 61살 박선미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엎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평생 헌신만 해오던 제 자신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짧은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요즘엔 백수도 립스틱을 바르나 보지? 그 말 정말 가시처럼 박히더라고요. 이거 8,000원짜리야? 할인할 때 산 거고.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 당신이 벌었어? 이게 뭔 대화인가 싶었어요. 립스틱 하나 샀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내가 밖에서 죽도록 벌어오는데 당신은 집에서 쇼핑이나 하고 부럽다. 진짜 부러워. 그 말이요. 그게 박살이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남편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만든 거죠.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입맛도 없었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절 힐끔 보더니 또 그 특유의 소리를 냈어요. 혀를 쯧쯧 차는 그 소리. 그게요. 네가 뭘 알겠냐는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당신 그만 좀 해. 나는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 빨래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저도 모르게 수저를 내려놨어요.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빨래 개고, 베란다 창 닦고, 아들방 정리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왔어. 그게 한두 시간에 끝날 것 같아? 그걸로 생색을 내냐? 나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돈 벌고 있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뭘 해도 절대 몰라줄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은 죄다 할인된 식재료. 1+1 묶음으로 산 간장이랑 30% 할인 딱지가 붙은 콩나물 그런 것뿐인데 어쩌다 이게 죄책감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립스틱을 꺼내 손등에 발라봤어요. 그 작은 붉은 빛이 어쩐지 저 같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친구랑 웃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내일 퇴근할 때 뭐 좀 사올 테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해. 응. 진짜 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요즘은 치장하는 거 보니까 한가한가 봐.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거 하나 샀다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져? 당신은 옷 사고 시계 사고 다 하잖아. 난 8,000원짜리 립스틱도 눈치 봐야 돼? 그게 비교가 돼? 난 돈 벌잖아. 당신은 집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남편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일부러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고 그랬는데 더는 안 하고 싶었어요. 밥상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일어난 저를 보고 남편이 또 혀를 찼어요. 그때는 정말 그 소리 하나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내가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쇼핑백을 들고 나갔어요. 립스틱을 산 가게에 가서 환불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앞에서 가방을 열어보니 립스틱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쓰레기통에 던졌던 거. 그 조그만 립스틱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 몰랐어요. 그냥 작은 위로가 필요했던 건데 말이죠.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남편이 싫어하는 시큼한 김치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이건 왜 또 꺼냈냐고 묻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대화할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전에 말한 일자리 자리 아직 있나요?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결심처럼 보였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41살쯤이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첫째가 5학년이었죠. 직장에서는 대리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일이 바쁘긴 해도 제법 보람을 느끼며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하원시키고 밥 차리고 반찬 싸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나답다는 느낌을 받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인다. 회사 일은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만두긴 왜? 나 지금 성과도 잘 나고 있어. 당신이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 사춘기 오기 전에 누군가는 제대로 챙겨야지. 나 힘든 거 맞는데 그게 그만두겠다는 뜻은 아니잖아. 우리 둘 다 힘들면 안 돼. 그럴 바엔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나는 벌어오는 쪽으로 분담하자는 거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릴수록 더 설득에 열을 올렸어요. 당신은 사람들 잘 챙기고 꼼꼼하니까 살림도 잘할 거야. 애들 학원도 좀 더 알아보고 시간 여유도 생기면 부모님도 좀 더 챙기고. 그러다 경력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 내가 월급 적은 편 아니잖아. 그리고 몇 년 후엔 애들도 커서 덜 신경 써도 될 거고. 결국에는 제가 졌어요.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버티는 게 낫겠다 싶어서였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처음엔 솔직히 조금은 편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거 안 해도 되고, 점심도 혼자 천천히 먹을 수 있고요. 그게 한 3일 갔나 봐요. 곧바로 남편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간단한 간식만 챙겼는데, 그날부터는 학원 셔틀 기사 역할까지 도맡게 됐어요. 집에 있는 김에 오후 시간 활용 좀 하자. 애들 학원 이동 시간 줄이려면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시간표를 짜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첫째 수학 학원, 둘째 피아노, 이어서 영어, 코딩, 과학 실험. 각자 학원 시간도 다르고 위치도 달랐어요.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전만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녁 먹이고 주차장에서 숙제시키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그대로였어요.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오면 꼭 한마디 했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반찬이 똑같아? 그 반찬 오늘 만든 거야. 애들 태우고 다니느라 정신없었어. 그건 어제도 했잖아. 좀 색다르게 못해? 진심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많잖아라는 비꼬는 뉘앙스였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왜 그만뒀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제 하루 일정이 사라졌어요. 과장이라는 타이틀도, 사무실에서의 작은 존재감도. 하루는 친구가 전화해서 회사 근처에 왔다고 커피 한 잔 하자길래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그만뒀어. 그 말을 꺼내는데 어쩐지 목이 메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고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아이들의 성적이었어요. 둘 다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 때마다 칭찬도 해줬죠. 하지만 그건 남편의 공으로 포장되기 일쑤였어요. 우리 집은 내가 일찍부터 교육 방향을 잘 잡았거든. 제가 하원부터 학원 이동, 저녁, 숙제까지 다 챙기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집안일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벌지는 않아도 가정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요. 청소해도 뭐 어제도 했잖아. 밥 차려도 반찬 왜 또 이거야. 애들 등하교 챙겨도 당연한 일인데 왜 생색내. 그러다 어느 순간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느낌. 이름 대신 성우 엄마, 집에 있는 여자, 전업주부. 그 무렵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바로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묻더라고요. 당신 내일 성우 학원 데려다 줘야 하지 않아? 그건 시간 조정하면 돼. 병원 간다고 너무 빠듯하게 하지 말고 우리 엄마도 요즘 몸 안 좋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자기 부모는 챙겨도 되고 내 부모는 빡빡하게 하지 말라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모든 시작이 남편의 말 한마디였다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이 집에서 애들 좀 보자. 당신은 꼼꼼하니까 살림에 더 어울려. 내가 월급 잘 벌잖아. 그게 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책임을 떠넘기는 교묘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계산에 말려든 거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전업주부, 그거 편하잖아. 남편이 벌어오면 집에서 쉬고.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이름이, 삶이. 그걸 저는 그제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가 밀려왔죠. 처음부터 그 선택은 틀렸었구나. 그때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 싸고 세탁기 돌리고 베란다 청소하고 아이들 보내고 나면 10시가 훌쩍 넘었죠. 그 다음엔 바로 반찬 만들고 오후엔 학원 스케줄대로 운전해서 아이들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빨래 널고 숙제 봐주고 다시 저녁 준비,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니,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냥 비꼬는 말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가 있다고 하셔서 아침부터 반찬 하다 말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죠. 어머니, 시간 맞춰가려면 지금 나가셔야 해요. 아이고,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냐. 네 형님네도 일 바쁘다 하고 내 남편도 회사 핑계대고. 솔직히 서운했어요. 형님들 셋이나 있으면서 왜 늘 나 혼자만 시집 심부름을 도맡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듯 들렸어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된다는 듯이요. 집에 있는 사람은 남는 시간 많은 사람, 뭘 시켜도 되는 사람. 이 공식이 우리 집, 아니 시댁 전체의 기본값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은요, 병원 갔다가 아이 학교 픽업 시간에 딱 맞춰 돌아오느라 점심도 거르고 운전만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녁상에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오늘 반찬도 어제랑 똑같네. 요즘 너무 루즈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말 듣는데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 오늘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 반찬도 새로 한 거야. 콩나물국도 끓였고. 그게 새로 한 거라고. 어쨌든 당신은 하루 종일 시간 많잖아. 시간 많잖아. 이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 같았어요. 집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건 일이 아니라 시간 낭비. 점점 제가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어요. 남편 말처럼 그래. 난 집에 있으니까 더 잘해야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스스로 자신을 점점 혹사하게 되더라고요. 청소도 하루 2번 하고 빨래는 손빨래로도 해보고 김치까지 직접 담그고 반찬도 4-5가지씩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좀 사람 구실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저녁밥 대신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꺼냈어요. 남편은 식탁을 보더니 밥상이 이게 뭐야? 당신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이렇게 허술해? 대청소했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제게는 네가 원해서 했지. 내가 시킨 거 아니야로 들렸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아무도 저더러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리수거, 빨래, 화장실 청소, 병원 진료 동행, 마트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일찍 들어왔고 제가 방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 말했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해? 혹시 낮잠이라도 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바빴어. 근데 이렇게 피곤해 보여? 뭐 그리 힘들다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피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제가 느끼는 피곤은 사라지는 자존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다가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청소기 소음에 묻히게.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었어요.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랬다고. 립스틱 하나 샀다고 눈치 보고, 친정 엄마 병원 갔더니 시간 조절하라고 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다닌 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 많다, 빈둥댄다, 기생 같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저를 슬쩍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 너무 고생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 앞에서 울고 말았어요.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가져다 줬고 그거 하나로도 위로가 됐어요. 남편은 평생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눈빛 하나도 준 적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남편 눈에는 내가 어떤 모습일까? 빈둥대는 여자, 집에서 쇼핑이나 하는 사람, 기생처럼 붙어 사는 사람. 그게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마음속 어딘가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어. 그게 제 안에서 처음으로 움튼 반항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주말이었어요. 둘째까지 큰아이 자취방을 따라 나가 있던 터라. 집이 늘 조용했는데 오랜만에 내 식구가 모이니 집안이 북적였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들어와 국 끓이고 전 부치고 과일도 손질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모이는 날이 드물다 보니 뭔가 정성껏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정리를 마친 식탁을 보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숟가락 좀 놔줄래? 네. 성우는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조용히 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툭 뱉었어요. 당신 할 일을 왜 애들한테 시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황당한 말이었거든요. 애들한테 숟가락 좀 놓으라고 했다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 준비는 내가 했잖아. 숟가락 정도는 좀 같이 놔도 되는 거 아니야? 주말이라고 애들 부려먹지 마. 당신은 평일에도 집에서 쉬잖아. 순간 식은땀이 쭉 났어요. 그 말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제가 뭘 시키면 남편이 제지하고 아이들은 그 말에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그날도 성우는 눈치를 살피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아버렸어요. 그 장면이 너무 아프게 남았어요. 아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남편도 아빠 말 한마디에 다시 앉는 아들도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부글거리는 저도요. 그날 식사는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3숟갈 정도 먹고는 그냥 수저를 내려놨어요. 남편은 그런 절 힐끔 보더니
또 그 특유의 쯧쯧 소리를 냈죠. 땅을 파면 쌀이 나오냐? 밥 남기지 말고 먹어. 그 말이 귀에 너무 쩌렁쩌렁 울렸어요. 다 큰 자식들 앞에서 쌀 아깝다고 하는 그 말이요. 그게 제게는 당신은 그 밥값도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날 저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나는 밥을 하고 상을 차리고 다 치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며칠 후였어요.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둘째가 주고받은 문자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엄마 또 왜 그래? 요즘 예민하신가 봐. 그냥 냅둬. 원래 그러니까. 그 두 줄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냥 냅둬. 원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주 주말 남편 친구의 모친상으로 장례식에 가야 했어요. 장롱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샀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솔직히 입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목이 살짝 늘어나고 단추도 반쯤 달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옷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그 옷밖에 없어? 좀 체면 차리자. 장례식이잖아. 그 말에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면 차리자고요. 체면 차릴 돈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던 건 누구였는데요. 8,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샀다고 난리쳤던 사람이 왜 체면은 따지냐고요. 새 옷 쌀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눈치 주니까 하나도 못 샀잖아. 그래도 있는 옷 좀 잘 골라 입지. 후줄근하게. 그 말에 결국 저는 입던 옷을 입고 갔어요. 가는 길 내내 창밖만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친구 아내가 묻더라고요. 요즘에도 전업주부 하는 분 있어요. 대단하시네. 부럽다. 부러워. 정말 웃고 싶은데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당신 옷 좀 너무했어. 내가 다 민망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울컥했어요. 민망하다고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가 민망했던 순간들을 기억은 해요. 며칠 후 남편이 택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장례식 옷이 후질근하다길래 검은 티 하나 샀어. 그러고는 상자를 식탁에 툭 던지듯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부럽다. 진짜 당신은 결혼 잘했지. 집에서 쇼핑만 하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언제 쇼핑만 했는데 그거 5만 원짜리 옷이야? 5만 원이 쉽게 버는 줄 알아? 당신은 그걸 우습게 알잖아. 나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내가 5만 원도 마음대로 못 써. 내가 적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은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사람을 기생 취급을 해? 내가 언제 기생 취급을 했다고 그래? 뭐 시켜 먹는 것도 눈치 줘.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눈치 줘. 사람을 맨날 빈둥거리는 것처럼 비꼬면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겠죠. 그날 이후 저도 변했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늦는 날이었어요. 늘 칼같이 퇴근해서 저녁 6시 반이면 현관문을 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쯤 와? 몰라. 회식 있으니까 늦어. 당신 먼저 자. 그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전 정말이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넓었구나 싶더라고요.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드라마를 틀었는데 그 속에서 맛있는 치킨이 튀겨지고 있더라고요.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진 닭다리, 치즈소스 퐁당, 옆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보는데 속이 울컥했어요. 나도 한 번쯤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그 단순한 욕망이 그렇게 절절할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밥은 혼자 대충 해결했어요.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몇 점. 먹고 나서도 배가 허하더라고요. 허한 게 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치킨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배달 앱을 열고 후라이드 하나 클릭하고 맥주도 하나 추가하고 결제 직전 문득 멈칫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치킨을 보고도 한숨 쉬던 그 얼굴, 혀를 차던 모습, 땅을 파면 치킨값 나오냐 던 목소리.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어요. 내가 왜 이걸 주문하면서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진심으로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내서 말했어요.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뭐하러 살아? 결제를 누르고 현관 앞에서 배달을 기다리는데 어찌나 두근거리던지요. 누가 들으면 연애하는 줄 알았겠어요. 치킨이 도착했어요. 혼자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잔 따르고 닭다리 하나를 베어 물었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나 이 맛을 왜 잊고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사람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헛헛해서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딱 그랬어요. 치킨이 아니라 위로였고 맥주는 슬픔을 씻는 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치킨 박스를 아직 치우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식탁을 힐끔 보더니 말없이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러곤 혀를 찼어요. 다 먹지도 않을 걸 시켜? 땅을 파면 치킨 값이 나와?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날 치킨 하나 시켜 먹은 게 전부인데. 치킨 하나 시켜 먹은 게 그렇게 문제야?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써? 내가 치킨도 못 시켜 먹는 사람이야? 내가 말 안 했냐? 알뜰하게 살자고. 그 순간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이 다 터졌어요. 나는 알뜰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당신 눈치 보느라 내가 나를 없애고 살았다고. 그래도 그건 좀 과장이지 않냐? 그런 말 입 밖에 내기 전에 당신은 내 하루가 어떤지 알아야 돼. 당신이 보는 거 그게 내 전부가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남은 치킨을 억지로 다 먹었어요. 두 끼에 나눠서 기름진 걸 싫어하면서도 꾹 참고 먹었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먹지도 않을 걸 왜 시켰냐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남기면 낭비한 사람, 남기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했다는 위안이라도 있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세일 중이던 립스틱을 봤어요. 또 멈칫했어요. 손이 갔지만 결국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왜 내가 이걸 못 사? 내가 나를 위해 쓸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때 처음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눈치 안 보고 립스틱 하나, 도시락 하나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남편은 여전히 눈치 없는 말을 던졌어요. 밥상 차릴 시간에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있냐? 왜 내가 뭘 하면 안 돼? 그냥 말한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이제는 그 말에도 덜 흔들리게 되었어요. 서러움이 지나면 사람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다시 배달 앱을 켰어요. 이번엔 치킨이 아니라 도시락. 한솥 도시락 하나에 사이다 하나. 혼자 먹는 한 끼지만 내가 선택한 한 끼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작고 사소한 소비, 눈치 보지 않는 식사. 혼자라도 맛있게 먹고 싶다는 감정. 그게 저를 조금씩 바꿨어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날은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부쩍 정신이 흐려지고 이상한 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엔 집 주소도 기억을 못하고 밖에 나갔다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신 분 덕에 겨우 돌아오셨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어요. 병원은 검사는 했어? 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했지, 치매래.
이젠 혼자 두는 건 무리래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칠 뒤 동생과 오빠가 정한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시설도 깔끔했고 간병인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곳을 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형제 3명이 매달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로요. 요양원비는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였어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긴 지출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필요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양원 들어가셨어? 형제들이랑 매달 나눠서 비용 내기로 했어. 요양원 왜 꼭 거길 가셔야 돼?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근데 매달 70만 원이나 들어? 그렇게 비싼 데를 꼭 가야 해?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본인 어머니가 불편해졌을 땐 당연히 내가 다 수발하길 바랬잖아요. 그땐 아무 말도 없이 내가 병원 보내고, 모시고 다니고, 밥 해드리고 다 했어요. 이 돈은 내가 낼 거야. 당신 돈 안 써. 그래도 부부인데 그건 같이 의논해야지. 의논, 당신은 시어머니 일 하나도 의논 안 했잖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맡겼잖아. 남편은 그 말에 잠깐 입을 다물더니 결국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고, 이건 당신 부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건 우리 엄마고 이 말이 사람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내 부모는 왜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며칠 뒤 통장에 들어온 남편의 생활비에서 10만 원이 빠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보험이 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지출은 정당화하면서 저는 부모 요양원비도 눈치를 봐야 하는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 먹었어요. 진짜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근데 속이 너무 허전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며칠 뒤 친정에 다녀오고 요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드리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내 인생에서 누가 날 챙긴 적이 있었나? 결혼하고 25년 넘게 살면서 나는 늘 누굴 챙기기만 했어요. 남편, 자식들, 시부모, 친정, 학원 셔틀, 반찬 챙기기, 병원 동행. 근데 정작 내 기분, 내 시간, 내 삶은 아무도 관심 없어 했어요. 내가 이래서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당신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내 부모 돌보려고. 그 말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비웃더라고요. 지금 나이에 무슨 일자리를 하겠다고? 당신이 무슨 경력이 남아있어? 나도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시도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집은 누가 돌보는데? 당신 없으면 엉망될 텐데. 그 말에 진심으로 웃음이 났어요. 엉망이라고요. 지금까지 그 집이 그렇게 돌아간 건 내가 죽도록 돌봤기 때문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김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전에 말한 일자리 아직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들은 적 있어요. 오히려 50대 이상 대졸 여성 찾는 사람들 꽤 있어요. 아이 돌보는 일, 엄마 밥 해주는 거, 숙제 봐주는 거, 그게 경력이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땐 남편 눈치 보느라 못 움직였지만 이젠 달라졌어요. 요양원비도 눈치 보고 치킨도 눈치 보고 옷 하나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런 인생 더는 못 살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도 내가 쓸 돈 벌고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처음 문을 두드릴 때 손이 정말 떨렸어요. 그 작은 벨 하나 누르는데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민폐가 되면 어쩌지?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문을 열어준 건 김지연 씨였어요. 학원 차량 시간에 대해 얘기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처음이었죠. 어머, 선미 씨 오셨어요? 아이는 방에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점심부터 부탁드릴게요. 입을 다문 채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는 재료로 후다닥 달걀 볶음밥을 했어요. 그리고 반찬 2가지, 된장국까지. 지연 씨가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어머, 너무 맛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돌봄 일은 생각보다 제게 딱 맞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숙제를 봐주는 일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일이 처음이지만 동시에 경력이 가장 긴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몰랐지만 저는 정말 많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리를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걸 일로 인정받으니까 너무도 기뻤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은 제 퇴근 시간이 자기보다 늦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빨랐는지 제가 집에 없자 연락이 왔어요. 어디야? 일 끝나고 오는 중이야? 뭐 일은 낮에만 한다고 했잖아. 아이 부모님 퇴근 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아니, 그럼 저녁밥은? 그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늘 제가 차려주던 밥이 이제서야 불편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오면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텐 선언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그 뒤로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어요. 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돈 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지 않아. 그냥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그 돈 벌겠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곤란한 거 알지? 그동안은 내가 집안일 과하게 한 거지. 지금이 정상인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게 됐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좀 더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존재 가치를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작은 걸 사도 눈치 안 보는 삶.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날도 일 끝나고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 하나랑 작은 손 세정제를 샀어요.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면서도 손이 안 떨렸어요. 남편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번 돈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식탁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왜 안 버렸어? 저녁에 나갈 때 버릴 거야. 당신이 일찍 왔잖아. 낮에 좀 치우지. 그 시간에 일했어. 나도 당신처럼 일하고 왔어. 그 말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당신처럼이라는 말을 꺼낼 줄 몰랐던 거죠. 다음 날은 더 늦게 귀가했어요. 도서관 사서보조 아르바이트도 구하게 됐거든요. 김지연 씨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 당신은 밤마다 늦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가 봐. 일하니까? 그럼 밥은 누가 해? 당신도 할 수 있잖아. 나도 당신처럼 일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혼자서 벌 수 있고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드라마를 보며 웃었어요. 예전엔 웃어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답게요. 그날은 도서관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날씨는 아직도 쌀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일하고, 스스로 벌어들인 돈으로 저녁거리도 사고, 집에 들어가면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묻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뭐 했어? 도서관 일하고 왔어. 집안 꼴 좀 봐. 이게 집이야. 집은 평소보다 조금 어질러져 있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빨래는 세탁기에 있었고, 식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청소는 내일 하면 되잖아. 당신이 이런데 신경 안 쓰면 누가 써? 당신까지 밖에 나가서 바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당신까지라는 말 속엔 여전히 나는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집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나보고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당신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나 하면서? 그게 나쁜 거야?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잖아. 잘해왔다고?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했으니까 한 거야. 그날 밤은 둘 다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기류는 분명 달라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예전처럼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할 수 있잖아. 당신은 예전이 훨씬 좋았어. 나는 지금이 훨씬 좋아. 그 말에 남편은 수저를 탁 놓고 말했어요. 이러다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이혼하자.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인 것처럼.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젠 배신이야? 그런 말은 그만해. 내가 뭐 해야? 당신이 나 키운 것도 아니고 다시 생각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해. 난 지금부터 나답게 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책상을 치고 소리를 높이고 막말도 섞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냉정해졌어요. 나는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 내가 벌어 쓸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꾸릴 수 있어. 당신한테 더는 의존하지 않아. 그 말이 남편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저를 올감했던 건 돈줄이었거든요. 그게 끊기면 저는 다시 기어들어올 줄 알았겠죠. 며칠 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 몇 벌, 책 몇 권, 가족사진 몇 장. 아무리 이혼한다고 해도 다 손에 쥐고 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제 마음에 새긴 결심 하나는 꼭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그날도 남편은 말렸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네가 감정적으로 변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집을 나오던 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쉽거나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는 그 벅참 때문에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 남편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뭔가 느꼈겠죠. 제가 더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어요. 혼자였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밟았고 주소도 새로 옮겼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리듬, 새로운 나.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여자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이혼하고 처음 맞은 아침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시계 알람도 안 울렸는데 해가 얼굴을 들이미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날따라 공기까지 달라 보였어요. 익숙한 냄새도 없고 누구 밥 차릴 생각도 없고
심지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잠깐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요. 평생을 남편 밥 시간, 자식 학교 시간, 시부모 병원 시간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내 시간에 맞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날은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조용히 베란다에 앉았어요. 햇볕을 쬐면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박선미, 이제 나로 살자. 일은 계속 다녔어요. 돌봄 일은 여전히 아침마다, 도서관 일은 주 3회로 조절해서 다녔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나를 위해 힘든 거라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김지연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선미 씨 얼굴이 더 환해졌어요. 비결이 뭐예요?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벅차고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기도 했어요. 특히 밤에 조용한 집안에 불을 켜고 들어설 때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두려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 외로움 덕분에 내가 나를 안아주는 법을 배웠거든요. 집안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 책장 하나, 좋아하는 찻잔 몇 개가 있었어요. 누구는 수수하다고 했지만 저는 제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아닌 문자였어요. 잘 지내지? 밥은 챙겨 먹고?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동안 참 오래 살았지. 혹시 다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결심했는지를. 그때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땐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사람이 돼야지. 그날 이후로 연락은 끊겼어요. 남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걸. 늘 눈치 보며 알았어요만 하던 박선미가 아니라는 걸요. 가끔 아들이 연락을 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자. 그래, 이번엔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엄마가 번 돈으로? 그럼 이제 엄마도 나만의 통장이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찡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한텐 세상에 내 자리 하나가 생긴 거였거든요. 요즘은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펼쳐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독서예요. 처음엔 문장이 잘 안 읽혔는데 이제는 문장 하나하나가 살을 파고 들어와요. 그 책 속 인물들과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선미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창밖을 보면 계절이 바뀐 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잘 못 봤어요. 늘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바빴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걸 알아요. 그게 이렇게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봤자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그런 말들 다 흘려들어요. 왜냐고요?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니까요. 누가 정해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리듬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는 삶. 그게 진짜 사람이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봐요. 그리고 웃어요. 그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 박선미는 이제 자기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도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지금 좀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몇 마디만이면 된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가다니요.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도 불편하고 나도 이 집이 편치가 않다. 선미가 나를 싫어하는 건 100번 이해하고 너까지 나를 피하니 더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요. 선미는 자기 방식이 있고 저도 그걸 맞춰주려다 보니 그 마음도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짐은 혼자 짊어지고 떠나는 게 맞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각. 우식 씨는 부스스한 머리로 눈을 떴습니다. 시골에서는 해가 뜨기 전부터 닭이 울어댔지만 이곳 도시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자동차들이 오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사연의 주인공 우식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해야 하나?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닭장 문을 열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작은 방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나가 조심스레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가 따로 챙겨둔 보리차와 몇 조각 남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아들 민호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빨리 깨서 괜히 앉아 있었지. 오늘은 회사 좀 늦게 나가니까요. 아침 드시고 천천히 쉬세요. 우식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민호 씨의 말은 짧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부엌문 쪽에서 선미 씨가 나왔습니다. 눈썹 사이에 주름이 살짝 잡힌 채였습니다. 아버님, 그 냄비 물 너무 오래 끓이면 주전자 상해요. 아, 그래, 금방 내릴게. 선미 씨는 조용히 쳐다보다 돌아섰고 민호 씨는 눈치를 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우식 씨는 조용히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편한가? 아니, 그냥 내가 낯선가?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선미 씨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면 우식에게는 저녁 드셨어요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시골집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끌벅적했던 밥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 씨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선미 씨는 손녀 하유리에게 음식을 떠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우식 씨는 하유리의 손에서 젓가락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하유라. 우리 하유리 밖에서 놀기도 했어. 응, 오늘 유치원에서 연필도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 이야기에 선미 씨는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하유라, 밥 먹을 땐 말 줄이자. 쏟으면 안 돼. 그 후로 식탁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아무도 우식에게 잘 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지우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 씨와 선미 씨가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우식 씨는 방 한쪽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식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내와 어릴 적 민호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밥상이 작아도 마음이 풍요로웠고 집이 작아도 소리내 웃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식 씨는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가려 했습니다. 선미 씨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무데나 가시면 위험해요. 근처 시장에 좀 다녀오려는 거야. 괜히 답답해서. 뭐 사러 가세요? 제가 필요한 건 다 사놨어요.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 시골 장터 생각도 나고. 선미 씨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호 씨는 방 안에서 그냥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걸어나가던 우식 씨는 그 좁은 길 사이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웃으며 걸었던 시간,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던 인사, 그리고 아내가 사주던 찐빵 냄새까지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종래 씨를 떠올렸습니다. 시골에서 함께 농사짓던 친구. 최근에도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우식이 너 도시 간다더니 적응은 하냐? 답답하면 언제든지 다시 와. 시골집 그대로 비워두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은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식 씨는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하유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우리 하율이랑 놀면 재미있지. 그러자 선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율이 내일부터 유치원 방과 후 수업 들어가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우식 씨의 웃음은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야, 나 종래한테 전화 한번 해보려 한다. 요즘 들어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서. 종래 아저씨요? 시골 친구셨죠? 응, 그 친구가 예전처럼 지내보자고. 집도 비워둔 상태라더라.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고 선미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 거냐? 민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도 도시 생활이 답답하신 거면 다시 생각해 보셔도 괜찮죠. 저희가 참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의지니까요. 그렇지, 그건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무턱대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종래랑 통화 좀 해야겠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참 말이 오가겠구나. 우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골로 내려가도 큰 미련이 없다는 듯 말하는 아들 민호 씨의 태도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할 말도 아니었기에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내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구먼. 우식 씨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밖에선 하유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이 낄 자리는 없다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타닥타닥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지. 우식 씨는 서랍을 열어 구겨진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낡은 점퍼와 바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서자 선미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나가실 거예요. 바닥에 흙 묻히지 않게 신발 좀 제대로 닦고 나가세요. 그래, 알겠네. 아버지, 요즘은 공원도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굳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하긴, 근데 하율이 유치원 준비해야 하니까 거실은 조금 조용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그 말 속에 자신이 방해가 된다는 의미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을까?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사진 속 미소가 더없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할아버지, 문 좀 열어줘요. 우식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유리가 작은 손에 색연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같이 색칠 공부할래요? 오늘은 호랑이를 색칠했어요. 그래, 우리 하율이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유리의 작은 손이 내미는 종이를 받아든 우식 씨는 눈이 조금씩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유라, 거기서 뭐해? 밥 먹기 전에 거기 가지 말랬잖아. 네, 엄마. 하유리는 우식 씨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짧은 온기조차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식 씨의 밥그릇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밥은 따로 차려야겠지. 그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을 때 선미 씨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좀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실 테니까요. 아버지, 냉장고에 어제 남은 반찬 있으니까 그거 데워 드세요. 그래, 알겠네. 우식 씨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어 조심스레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먹는 그의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종래의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시골에서 도착한 편지였습니다. 우식아, 요즘 도시 생활이 어떤가? 너답지 않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 지난번 감자밭도 벌써 새싹이 돋고 있단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종래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우식 씨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시골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유리가 유치원에 가기 전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미안해요. 나 엄마한테 혼나서. 아니야, 하유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하유리는 할아버지한테 늘 따뜻하니까 고맙지. 다음엔 몰래 올게요. 비밀이에요. 작게 속삭이는 하유리의 말에 우식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손녀가 그나마 내 숨통을 틔워주는구나. 그날 하루 우식 씨는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우식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방 안, 우식 씨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봄비 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버이날 아침, 우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은 설핏설핏 들다 깨기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무슨 날이라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대감이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지. 민호가 뭘 준비했으려나. 우식 씨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고 멀리 아파트 단지 아래로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침이면 닭이 울고 이웃집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의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곳은 그저 조용하고 삭막한 풍경뿐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방에서 하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하율이도 일찍 일어났네. 우리 하율이는 착하니까 복 받을 거야.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카드 만들었는데 엄마한테 줄 거예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우식 씨는 하유리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유리의 순수한 마음은 그저 사랑스러웠지만 자신에게 건넬 카드나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시골집에서 어버이날이면 아들이 내려와 밥도 사주고 선물도 건네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젠 그저 흐릿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민호 씨와 선미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거실로 나왔고 선미 씨는 바쁘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바삐 움직이는 모습에서 우식 씨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의 한 식구가 아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시고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오늘 회사에서 어버이날 행사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어. 민호 씨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선미 씨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식 씨의 존재를 의식한 듯 또 무시한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율아, 어린이집 준비하자. 늦겠다. 네, 엄마. 우식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내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 쌓였던 외로움이 문득 머리끝까지 차오르며 목을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민호 씨가 가방을 메고 나설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선미 씨가 친정 가야 해서 아버지 식사는 냉장고 반찬 데워서 챙겨 드세요. 응, 알겠다. 민호 씨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란 말도 작은 꽃 한 송이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우식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가슴 한켠이 텅 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어버렸구먼. 그날 저녁 우식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남아있던 멸치볶음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식탁 위에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우식 씨는 반쯤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밥맛도 없구먼. 그때 우식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종래 오랜 시골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사투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우식아, 어버이날인데 뭔 좋은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지. 서울 생활은 괜찮나? 괜찮긴 뭐가 괜찮노. 조용하다 못해 적적해서 미치겠다. 네 거기 가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말이 그렇지. 나도 뉴스 보면 그 도시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겠다. 그래도 네 건강 챙기고 기분 꿍하지 마라.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좀 낫다. 이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보다 어째 목소리가 더 안 좋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요? 일은 무슨 그냥 적적하기도 하고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그래, 시간 나면 시골 한번 내려와라.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도 좀 하고 해야지. 알았다. 들어가라. 우식 씨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거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저녁 노을이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 불빛 속에 우식이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우식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더 외롭소. 그날 밤 우식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늘 하루 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녹아든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편 오래된 우식 씨의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위엔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고 가끔 선미 씨가 청소기 밀다 스치듯 부딪히면 우식 씨는 괜히 움찔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집안에서 거슬리는 소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아, 오늘도 회식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잡힌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라. 민호 씨는 말끝을 흐리며 외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우식 씨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그 속에서 우식 씨는 자신이 이 집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얹혀 지내는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저녁 드시고 방에 일찍 들어가 주세요. 하율이 학습지 선생님 오는 날이라 거실에 조금 조용했으면 해요. 알겠네. 괜히 방해될까봐 걱정했네. 저녁은 내가 대충 알아서 챙기지. 우식 씨는 부엌 한쪽에서 남은 밥을 데워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그 옆으로 선미 씨가 바쁘게 움직이며 식탁을 치우고 물컵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자리를 치워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우식 씨는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호가 처음 학교에 간 날 감나무 아래 웃고 있던 가족의 모습. 그리움은 고요한 방을 뚫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고 있겠지? 나만 이렇게 헤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사진 속 미소 짓던 아내를 바라보며 우식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유리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오늘 회사 가기 전에 이거 주고 가라고 했어요. 하율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소액의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유리도 잘 지냈니? 응, 근데 할아버지, 왜 맨날 혼자 방에 있어요?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하유라, 할아버지는 네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거란다. 엄마가 싫어할까 봐. 엄마가 할아버지 싫어해요? 하율의 질문에 우식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하율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짧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미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어 죽겠어.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버거울 줄이야. 눈치 보여서 죽겠어. 진짜. 친정엄마 오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하고. 우식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쐐기처럼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종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식아, 너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냐? 너 목소리가 어둡다. 시골은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날은 좋은데 네 빈자리 너무 크게 느껴진다. 종래야, 나 있잖아. 그냥 요즘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밥 먹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저릿하다. 너답지 않다, 우식아. 언제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말해라. 자리 비워둘게. 우식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짐처럼 대하는 집에서의 생활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의 목소리 사이에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약간 취한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선미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서로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꼭 아버지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거. 민호야, 나중에 네가 나이 들면 그 기분 알게 될 거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 느낌 말이야. 민호 씨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식 씨는 밤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로 불빛 하나 없는 골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 하나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인 모양이지. 새벽찬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는 벽 한쪽에 기대어 앉은 채 천천히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수첩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고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날 저녁, 선미 씨의 날선 말과 민호 씨의 침묵은 그에게 마지막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또 밥솥 만지신 거예요? 지난번처럼 다 태우시면 어쩌려고요? 아, 아버지, 선미 씨도 말투가 좀 그렇긴 한데 당신도 조심 좀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우식 씨는 철저히 외부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이곳은 그의 집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다 싼 우식 씨는 방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마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어둠 속에서 하율이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우식 씨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유라, 할아버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넌 들어가서 푹 자렴. 응,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그래, 금방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식 씨는 하유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온 우식 씨는 추운 새벽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과 노란 봉투에 든 주민등록증 그리고 종래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 근처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시골로 향하는 첫 차가 떠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식 씨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퇴근 후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우식 씨는 그날따라 민호 씨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지금 좀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몇 마디면 된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가다니요. 우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민호 씨에게 덤덤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도 불편하고 나도 이 집이 편치가 않다. 선미가 나를 싫어하는 건 100번 이해하고 너까지 나를 피하니 더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요. 선미 씨는 자기 방식이 있고 저도 그걸 맞춰주려다 보니 그 마음도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짐은 혼자 짊어지고 떠나는 게 맞다.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는 그날 밤 자신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운행을 준비하던 첫차 기사와 매표소 직원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는 시골 방면이라는 표시가 붙은 창구에 다가가 표를 한 장 끊었습니다. 어르신, 아침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가서 먹으려고요. 직원의 사소한 친절에도 우식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안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 씨는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서랍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켠 책상 위에는 우식 씨의 글씨로 남겨진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이걸 볼 때면 나는 아마 시골집에 내려와 있을 게다. 여기서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이 선택이 너희 가족에게 더 나은 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나대로 살아보마 고마웠고 미안했다, 아버지가. 민호 씨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전화를 들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미 씨는 뒤늦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마 진짜 나가신 거예요? 난 그냥 잠깐 바람이라도 쐬실 줄 알았는데.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너무했어. 나도 그래. 그냥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것 같아.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집 앞을 서성이다가 괜히 텅 빈 마루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우식 씨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골 버스에서 내린 우식 씨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논밭 사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전 친구 종래의 집이 보였습니다. 종래 씨는 마당에 물을 주고 있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우식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누구냐? 우식이 아니냐? 종래야, 나 좀 들여보내주겠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네 집이지. 어서 와라, 임마. 연락을 하고 오지. 연락도 없이 지금 온 거야? 새벽부터 바삐 움직였겠네. 바삐 움직일 것도 없어. 오랜만에 나오니 좋구만.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되나? 아무렴 언제든 오라고 했잖아. 나도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해야지. 그 따뜻한 한마디에 우식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더는 익숙하지도 않은 이 땅 위에서 말입니다. 햇살이 시골 마당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들녘엔 연두빛 새싹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바람은 바삐
바삐 움직이는 나비들의 날갯짓마저 멈추게 할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우식 씨는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나올 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렇게 조용한 자연 앞에서는 그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피어오른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고요함이 참 낯설고 고맙구먼.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동안 눌려있던 숨소리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래가 트럭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그 모습이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논밭을 누비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기 있네. 우시가 아침밥은 잘 먹었는가? 그래, 종래야, 오랜만에 시골밥을 먹으니 속이 편하더구먼. 종래 씨는 우식 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기대도 있었네. 손녀랑 놀 수 있고 민호랑도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거니 싶었거든. 근데 다 헛된 기대였던가 보네. 종래 씨는 우식 씨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눈빛만으로도 우식 씨의 서러움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되어서야 자유를 찾는 게 아이러니구먼. 맞아. 근데 말이지 지금은 그저 이렇게 볕잘 드는 마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바람이 살랑이며 대화를 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종래 씨는 우식을 데리고 마을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우식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식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시서 지내신다더니 다시 오셨네요. 네, 아주머니, 도시 공기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시골이 제 체질입니다. 그 말에 식당 안에 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도 돌아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식이 돌아왔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에 금세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종래 씨는 우식을 데리고 예전 함께 일하던 밭으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진 밭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 밭도 너 없이 한동안 손을 못 댔지. 자네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종래야, 우리 다시 이 밭 좀 갖고 볼까? 나도 다시 손에 흙 묻히고 싶네. 종래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지. 내일 아침부터 같이 나가보세. 그날 저녁 우식 씨는 종래의 집 사랑방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그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도 없었어. 집 안에 있어도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 같았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겐 부담이라니 그게 참 서글펐네. 근데 자네 그 고통을 안고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참고만 살다 지쳐가거든. 맞네. 이제라도 벗어나서 다시 살아보려네. 나답게. 그날 밤 우식 씨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골의 별빛은 도시의 어느 네온보다 밝고 따스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외로움을 조금씩 걷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낯설지만 싫지 않네.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건 이 조용한 자유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의 허락도 인정도 필요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보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를 띄우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시골의 들판에는 푸른 벼가 바람에 따라 출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자그마한 밭을 일구는 우식 씨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든 모습이었습니다. 종래 씨는 집 마당에 놓인 평상 위에서 시원한 수박을 썰며 우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시가 너 요즘 얼굴이 좀 폈다. 처음 왔을 땐 눈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 나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그리 버겁진 않아졌어. 여기 공기도 맑고 밭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종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박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우식 씨는 그 수박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수박 맛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예전엔 밥상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요즘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사람이야. 뿌리 뽑히면 시들고 다시 뿌리 내리면 살아나는 거지. 우식 씨는 멀리 들판 너머를 바라보며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자그마한 텃밭이 있었고 거기엔 우식이 손수 심은 고추와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은 우식 씨는 다소 놀란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율이니? 할아버지, 저예요. 하율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우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치 몇 년을 기다려온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할아버지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엄마는 아직 바쁘대요. 할아버지는 오늘 고추에 물 줬어. 텔레비전은 없지만 참새 소리는 매일 들리고 있어. 참새 소리요? 신기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렴. 여기 오면 참새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할아버지가 딴 토마토도 먹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다음 들린 건 조심스러운 아이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었어. 하율아. 그날 이후 우식 씨는 아침마다 하율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비를 봤는지, 밭에서 어떤 풀이 새로 자랐는지, 그런 작은 일상이 다시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호 씨와 선미 씨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시골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얼굴로 우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우식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예전의 실망이나 분노보다는 담담한 체념과 함께 작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하율이가요, 자꾸 아버님 얘기를 해요. 매일 그림을 그리는데 그 속엔 항상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다시 우리 집으로, 아니면 자주 찾아뵙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우식 씨는 잠시 주변의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곳이 편해. 시끄럽지 않고 나를 나로 있게 해줘. 니들이 준 상처가 아직 아물진 않았지만 하율이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저희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율이는 환영이야. 하지만 너희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 대답에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붙잡거나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뒷마당에 핀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율이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시골로 왔습니다. 민호 씨는 함께 오지 않았고 선미 씨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율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우식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 하율이. 참 잘 왔다. 그날 저녁 하율과 함께 감자를 구워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던 우식 씨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조금씩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그날 밤 우식 씨는 오래간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웃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들꽃 사이로 하율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따스했지만 우식 씨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는 고요한 정막과 어우러져 쓸쓸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던 우식 씨는 또다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벌써 5시가 넘었구먼. 어제보다 더 해가 짧아진 것 같구먼. 오래된 찻잔을 들고 앉아 우식 씨는 지난 날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와 이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2달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적막해서 밤에 쉽게 잠이 들지 못했지만 이젠 이 고요함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조그만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즈음 민호 씨는 깊은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그는 아내와 수차례 다투었고 결국 선미 씨의 냉담한 태도에 지쳐 집을 나가 친정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민호 씨는 하유리와 단둘이 남겨졌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유라, 오늘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 너도 보고 싶다 했잖아. 응, 근데 할아버지가 나 아직 좋아하실까? 그럼 우리 하율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 하유리는 작은 손으로 연필을 쥐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하유리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최고예요. 며칠 후 마을 입구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호 씨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하유리가 있었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초가지붕에 있는 우식 씨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밭을 일구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흙 묻은 모자를 쓰고 땀에 젖은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식 씨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이 그간의 시간과 마음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호야.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더구나. 우식 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유리는 할아버지 품으로 달려와 안겼고 우식 씨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안 갈 거예요? 이제는 어디 안 간다. 여기서 살 거다. 우리 하율이랑 놀면서. 아버지, 집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 다시 오시진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려주신 땅 문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려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주시던지 아버지 필요하신 곳에 쓰세요. 줬던 걸 왜 다시 돌려주는 거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너무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해서 죄송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할게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민호 씨는 우식 씨와 함께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짧은 만남이 아쉽긴 했지만 그 사이 우식 씨도 민호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른이고 아버지이긴 하지만 너무 속 좁게 굴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며 노력하면 어쩌면 이전보다 더 사이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손녀 하유리가 헤어지면서 눈물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으면 종종 영상통화를 하면 그만이었고 함께 있을 때 있는 힘껏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우식 씨는 종래 씨와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됐어? 그놈이 내 새끼지 않냐? 어쩌겠냐? 그놈도 이제 좀 컸더라. 나 없이 애 키우다 보니 내가 뭐였는지 좀 알게 된 모양이더구먼. 그래, 그게 삶이지. 서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돌아오고. 자식이 미워도 어떻게 평생 안 보고 사나 싶다. 나도 서운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 없고?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그것도 차차 나아질 거야.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자, 한잔하세.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우식 씨의 이웃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말을 빌려
우식 씨가 있는 시골로 내려온 민호 씨네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 애썼고 하율이는 마을 꼬마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봄날이 지금부터 시작인갑다. 이날 이후 우식 씨의 집은 다시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선미 씨는 한동안 따로 지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고 조금씩 우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다시금 피어나는 봄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식 씨는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